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네, 2021년도 2회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 필기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제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새로 개정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그 모듈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 싶으실 텐데 이게 예전에 지나간 오래된 그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프로세스라던가 피드백이라던가 컨트롤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됐었어요. 2018년도에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출력된 결과가 예정된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걸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네,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당연히 피드백이겠죠.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다음 이 문제는 2015년도에 나왔던 예전 정보처리 기사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 방법과 조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4개 중에서 프로세스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2015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자, 같은 문제인데 지금 예제도 같고 문제만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자료를 입력하여 출력될 때까지의 처리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감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가지 중에서 요거는 컨트롤에 해당하는 거겠죠. 2015년도 제3회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NCS 때문에 개정이 되었다라고 해도 예전에 지나갔던 문제 중에서도 문제가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 5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을 여기에 사용자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한 다이어그램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 등을 결정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범위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네요.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 목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그거를 시스템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시스템의 이름, 그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건 게시판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액터입니다. 이미 여기 나와 버렸는데 사람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외부에 있고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바깥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스케이스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액터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할까? 그걸 표현한 게 유스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표시할 때는 타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타원 안쪽에 이 유스케이스의 이름이 무엇인지 유스케이스 이름을 적습니다. 대체로 무엇 한다라는 이런 동사를 가지고 유스케이스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스케이스는 각 개발된 기능 하나씩 이렇게 엮어서 개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타원을 그려주고 그 안에 글을 등록한다. 동사로 표현했죠. 이게 유스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밑에 관계를 안 보고 갔네요.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마지막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건 액터랑 유스케이스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표현한 내용인데요. 연관관계 그리고 의존관계.
의존관계라 함은 포함관계일 수도 있고요. 확장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화 관계가 있네요. 이렇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액터, 유스케이스, 그리고 관계까지 4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자, 유스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1.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개발자의 요구를 추출하고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네, 벌써 답이 나왔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든 거다. 기억하시죠? 네,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액터는 대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나 다른 시스템에 의한 역할이다. 네, 유스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중이니까 네, 요거는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째, 사용자 액터는 본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동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 액터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선 보지 않았었는데 사용자 액터가 있고요. 시스템 액터가 있고요. 이게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본 시스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동 시스템은 사용자 액터가 아니라 시스템 액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답은 아니었던 거죠. 자, 4번. 연동의 개념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파일이나 정해진 형식으로 넘겨주는 것. 자, 여기서는 일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어떤 프로세스들이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요구사항을 개발하겠다? 그럼 제일 먼저 도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사용자 모두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자, 원하는 걸 쭉 얘기하면 그 중에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을 해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단계가 분석 단계입니다. 요구사항들을 도출했다고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개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거는 못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분석 단계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단계가 명세 단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만들 수 없는 것을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문서로 남겨야 되겠죠.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자, 그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증거로 남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4번째, 확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가 이거를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를 잘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단계가 마지막에 필요하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4단계. 도출, 분석, 명세, 확인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의 순서를 물어봤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화살표를 쭈루룩 봤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가 도출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출하고 그 다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문서로 증빙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석가가 제대로 분석한 거 맞아? 확인하는 단계까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 순서로 요구사항을 개발하면 되겠네요. 답은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객체 제한 기법에서 같은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같은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 자, 요거는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객체 제한의 핵심 개념 중에서 4가지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객체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개념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객체들이 서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르고 이런 걸 하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시하는 방법, 메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연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모듈이 보이죠? 보다 작고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서 나중에 이 모듈들을 엮어서 더 커다란 그 덩어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객체 제한 기법에서 같은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는 무엇이냐?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쭈루룩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객체, 업무 수행을 위한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 공통 속성, 행위 이런 것들을 묶어서 추상화를 해서 상 위에 뽑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숨을 쉰다, 새끼를 낳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추상화를 하면 동물이 되고 생물이 되고 이러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캡슐화입니다. 요거는 구연부를 다른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서 쌓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데이터 은닉입니다. 캡슐화를 하면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보이지 않겠죠? 숨기는 거, 그런 내용을 데이터 은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속입니다. 클래스가 갖고 있는 속성과 행위가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넘겨지는 거죠. 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아기에게 고스란히 옮겨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조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객체를 사용해서 또 다른 객체가 만들어진다. 조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같은 메서드인데 반응이 서로 다르더라. 다형성, 이렇게 객체 지향 관련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객체 지향 설계에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오퍼레이션의 일부를 감추어서 객체의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개념. 자, 요거는 캡슐화가 되겠고요. 정보 은닉도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번, 3번이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GOF 디자인 패턴 분류가 되겠습니다. 객체를 만드는, 생성하는 거에 관련된 생성 패턴,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디자인들을 엮는 거, 구조 패턴, 그리고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 패턴이 있다라고 했었고, 각각 그 아래에 들어있는 그 구성 요소들을 잘 봐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추상 팩토리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생성이냐, 구조냐, 행위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커다란 것들을 외우는 게 가장 그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GOF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프로토타입 패턴은 프로토타입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인스턴스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구조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브릿지 패턴은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의 기능 발생 시 기존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네, 요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는 어댑터 패턴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브릿지 패턴은 하고 쭉 기다랗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댑터 패턴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브릿지 패턴은 그럼 뭐냐? 기능 클래스와 구형 클래스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브릿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이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왜 요구사항 분석이 어려운 걸까? 이유를 쭈루룩 드러났는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지식이나 표현의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가 쉽지 않다. 네, 맞는 말이죠. 다음 두 번째, 사용자의 요구는 예외가 거의 없어서 열거와 구조화가 어렵지 않다.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사용자의 요구는 항상 예외가 많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요구사항 분석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에 보니까 사용자 요구사항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 개발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4번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 요구사항이 계속 변한다.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품질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네, 요거는 패턴처럼 이것도 미리 무언가 만들어 놓은 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품질 요구사항을 6가지로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능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지, 제공되지 않는지 그걸 얘기하는 용어가 기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소프트웨어인지를 표시하는 용어가 신뢰성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지, 사용성, 그리고 효율적인지, 효율성, 수정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게 유지보수성. 환경이 달라져도 이거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나요? 이식성. 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만들 때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서 시스템 품질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우리가 아까 앞에서 6개의 품질 속성을 살펴봤거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용성, 그리고 변경 용이성, 사용성은 있었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중계 서버가 중간에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왼쪽에 보니까 송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신 시스템은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송신 시스템이 연계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수신 시스템으로 보내는 거지만 중간에 연계 서버가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서버가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일을 해주고 있고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고요. 응답 처리, 완료 처리 이 모든 것들을 연계 서버가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중간에서 송신과 수신 시스템이 제대로 잘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서버가 저렇게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페이스 시스템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연계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연계 테이블 또는 파일 형태로 생성해서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네, 다른 설명이 없죠. 그냥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했으니까 송신 시스템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는 것들을 간편하게 해주는 자동화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구조적인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구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원형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가 용이하게 해주는 거고요. 자, 개발자들의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케이스를 쭉 봤습니다. 1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케이스의 원천 기술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공학의 여러 작업들을 자동화해주는 도구이고요. 여러 가지의 편리성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기법, 원천 기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기술, 정보 저장소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케이스의 원천 기술에 속합니다. 일괄 처리는 아니었죠. 10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 뭐였을까요? 네, 클래스 아니고요. 패키지 아니고요. 오브젝트 아니죠. 네,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어떻게 지시하고 전달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을 보겠습니다. 1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나와 있는 패턴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1번부터 한 5번 정도까지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1번 계층화 패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계층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전자상거래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첫 번째 계층화 패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응답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줍니다. 자,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 특히 은행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은행 업무하는 모든 것들이 이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마스터 슬라이브 패턴이 되겠습니다. 맨 상위에 마스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슬레이브들이 이렇게 여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가 슬레이브 컴포넌트에게 작업을 분산해서 나눠줍니다. 자, 이만한 일이 있으면 이걸 3등분해서 각각의 슬레이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럼 셋이서 나누어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값을 마스터에게 주겠죠? 그럼 그 결과를 잘 묶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를 마스터가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컴퓨터 시스템에서 버스하고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이런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파이프 필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소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파이프를 타고 필터 1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필터 1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또 결과물을 이렇게 파이프 2에다가 이렇게 실어 보내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필터로 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 파이프가 끝나는 곳에 필터가 있어서 본인이 작성한 거의 결과물이 다음 파이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 네 번째인 파이프 필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컴파일러라던가 연속함 필터를 가지고 어휘를 분석하는 거, 파싱하는 거, 의미 분석하는 거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브로커 패턴, 그 다음에 피어투피어 패턴, 이벤트 버스 패턴 일단은 이름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해서 MVC 약자를 모델의 M자, 뷰의 V, 컨트롤러의 C를 딴 MVC 패턴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9번째 블록버드 패턴, 그 다음 10번째 인터프리터 패턴 이렇게 총 10가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서브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다른 시스템한테 보내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아키텍처 스타일 중에서 파이프 필터 구조가 이런 시스템이었죠.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서 결과물을 넘기면 다른 파이프를 타고 다른 필터로 들어가서 또 다른 작업을 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방법론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여러 기법과 그 원리들이 엮인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럼바우의 OMT, 네, 여기서는 객동기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붙이는 DFD입니다. 그리고 코드 야든의 방법론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을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객체 지향 방법론이 나올 때마다 이 페이지를 계속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럼바우의 분석 기법, 객동기가 있었죠? 네, 객체 모델링은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자, 요 키워드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적 모델링에서는 상태 다이어그램, 상태도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들을 모델링한다. 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능 모델링에서는 자료 흐름도를 이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자, 정보 모델링, 그러니까 객체 모델링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은
상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를 이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석 활동으로 옳은 것은, 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각각의 그 모델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어떻게 세 개의 모델링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 동기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ML에서 활용되는 다이어그램, 요 그림도 굉장히 자주 제가 보여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적 모델, 시스템 구조에 중점을 둔 모델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중점을 둔 동적 모델, 정적과 동적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그 다이어그램이 어느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적 모델에 들어가는 다이어그램, 클래스, 오브젝트, 컴포넌트, 배치가 있고요. 동적 모델에 들어가는 다이어그램으로 유스 케이스, 시퀀스, 그 다음 통신 상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자, UML 다이어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거죠. 이거는 정적이냐 동적이냐 구별도 하지 않고 단지 UML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액티비티, 절차, 클래스, 시퀀스 중에 우리가 못 봤던 걸 찾으면 되겠죠? 자, 2번은 못 봤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UML 모델에서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게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의미적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제가 설명을 달아드렸습니다. 이건 의존에 해당되는 거죠. 디펜던스는. 그래서 한 사물의 명세서가 바뀌면 그걸 사용하는 다른 사물이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디펜던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체화입니다.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해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일반화, 네, 일반화라고 하는 건 일반화된 사물과 좀 더 특수화된 사물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걸 일반화라고 하고 이주어로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물 객체가 다른 사물 객체와 연결이 그냥 단순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걸 뜻하는 용어가 되겠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도 자주 기출문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용어도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6번입니다. 상위 케이스 도구. 케이스 도구가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상위에 해당되는 게 있고 하위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케이스 도구가 지원하는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상위가 하는 게 아니라 하위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상위 케이스 도구는 우리가 회사에서 부장님 이상, 뭐 이사님이 하는 일,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하위 케이스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평사원이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조금 더 분류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들 사이에 모순을 검사한다. 네, 이건 좀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델의 오류 검증, 자료 흐름도를 작성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위 케이스 도구가 지원하는 주요 기능이 되겠고요. 전체 소스 코드를 생성한다? 소스 코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하위 케이스 도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왜 필요할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비용 편입 분석을 위해서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변경의 추적을 위해서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영향 평가를 위해서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시스템의 성능 비교, 요거는 서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애자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자일은 2001년도에 애자일 연합 모임을 결성했다라고 했고요. 자, 왼쪽에 뭘 빼느냐? 프로세스와 도구, 문서와 고객과의 계약 협상,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개인과의 상호작용, 제대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고객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플러스한 그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일단 스크럼이 있어요.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RUP라고 되어 있는 이런 유형은 반복되는 거, 점진적인 개발 방법론을 대표하는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SD가 보이시죠? 이거는 식스 시그마 품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선도하는 방법론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개발, 일정 확정, 범위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DSTM이라고 하는 유형도 애자일 방법론의 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FDD가 있습니다. 기능을 주도해서 개발하겠다. 애자일 방법론이 굉장히 커다란 영역이고요. 그 아래쪽에 좀 더 세부적으로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방법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네요. 자,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스크럼 있고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주도 개발도 있습니다. 자, 4번 하둡이라고 하는 용어는 애자일 개발이 아니라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GOF 디자인 패턴 분류를 눈에 익혀놓으시면 돼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이 있고 생성 패턴에 들어가는 종류들. 자, 추상 팩토리, 빌더, 팩토리 메서드, 프로토타입, 싱글톤. 자, 그 다음 구조 패턴에 들어가는 거 어댑터, 브릿지. 그리고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프록시. 이렇게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들은 행위 패턴에 들어간다. 일단은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들을 풀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GOF 디자인 패턴 중 생성 패턴이 무엇이냐? 생성 패턴이 첫 번째 있는 패턴이었죠.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랑 관련된 패턴을 고르라는 거니까 자, 저 맨 첫 번째 있는 싱글톤을 찾으면 답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UI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UI가 왜 필요할까요? 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UI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적은 노력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로 UI가 생겨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막연한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햄버거를 사 먹는다라고 했을 때 뭘 눌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에 햄버거 모양이 나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누르도록 유도를 해준다? 그게 UI죠. 그래서 그 UI의 도움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업 시간을 단축해 주고요. 그림이나 그 다음에 내가 누를 수 있는 구역을 한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도 최소화되고 이해도도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하고 공급자하고 매개 역할을 하는 데에도 UI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네, 맞는 거고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작업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증가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3번, 4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막연한 작업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제시해주는 거 맞고요. 사용자 중심의 상호작용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2021년도 제 2회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